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3, 남편 떠난 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던 날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잠깐 요양원에만 계세요. 치료도 되고 편히 쉬실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줄이야.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요양원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닫혔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물티슈 한 통만 두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복도로 뛰쳐나가다 떨어뜨린 작은 녹음기 한 대,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도장은 내가 챙겼어요. 어머니,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들린 낮은 목소리, 제 아들이었죠. 그래, 어차피 집도 우리 명의로 해야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날 버린 이유,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양원은 치료가 아니라 감금이었고 그들의 친절은 재산을 옮기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쥔 채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싸울 거야. 잊힌 노인으로 살지 않겠어. 그때부터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 복도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엔 죽이 나오고 9시엔 혈압을 재고 10시엔 단체 체조.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서 돌아갔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제 하루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방벽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초침 소리만큼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마다 제 속이 한 번씩 저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았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집도 우리 명의로 해야지.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눈물이 나려다 꾹 참았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의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점심 간병인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식사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혹시 내 통장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그건 보호자분 허락 없이는. 그 보호자가 날 여기 가둔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대신 조용히 하셔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은정, 법무사 사무소 2로 시작하는 번호, 며느리 이름과 함께 적힌 낯선 숫자들.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잠들었고 간호사실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어르신. 10분 정도면 아무도 안 와요. 그녀는 작은 휴대전화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웃음소리, 아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억도 못한다며? 그럼 보여주지.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법무사입니다.
저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은정 씨 관련 서류 맡긴 게 있나요? 박은정 씨요? 잠시만요. 아, 지난달에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건으로 서류 들어왔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역시나 내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 서류, 제 이름으로 된 집 맞죠? 예,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런데 이건 보호자 서명까지 완료돼서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호자 서명, 그건 제 아들의 이름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날 버렸고 며느리는 날 지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녹음기, 그리고 오늘 들은 말. 이게 내 첫 증거야. 이제 하나씩 다 되찾을 거야.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 마음속으로도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은 아직 내 거야.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거기서 모든 걸 되돌릴 거야. 아침 식사 후 수진 씨가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그 법무사 사무소 정말 맞는 거죠? 맞아. 내 집을 빼앗긴 게 확실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럼 도와드릴게요. 대신 여긴 CCTV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녀는 방 구석 커튼 뒤를 가리켰습니다. 이쪽 벽 뒤에 오래된 배선이 있어요. 전화선이 거기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걸 쓰면 밖으로 연락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오며 이렇게 두렵고도 설레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전화 좀 써보면 안 될까? 아들한테 잠깐만. 죄송해요. 보호자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속은 이미 계산 중이었습니다. 그럼 몰래 하면 되지. 밤이 되자 수진 씨가 살짝 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어르신. 그녀는 작은 낡은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배선이 오래돼서 통화가 끊길 수도 있어요. 대신 짧게 하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때 들려온 첫 소리,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나야. 내 시어머니야.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거기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보다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싸움이 끝까지 갈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 아직 여기 있지. 너희가 날 여기 가둔 거잖아.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원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도장 들고 서류에 서명했지. 그게 내 짓이야. 말끝이 떨렸지만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더니 낮고 차가운 말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니세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라니. 그녀의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신 그 여자가 내 목숨을 건드렸어. 그날 저녁 요양원 원장이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그러시네요. 어르신이 전화를 무단 사용하셨다고요. 앞으로는 통화 제한을 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전화 내용을 알린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순한 노인처럼 굴었지만 속은 이미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 달빛이 요양원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편히 있지. 하지만 올해는 못 갈 거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선명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복수? 며느리와의 통화가 끊긴 다음 날 요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끝마다 간호사들이 서 있었고 내 방문 앞엔 작은 CCTV가 새로 달렸습니다. 식사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외출 허가는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나는 이제 명백히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불안해 보이세요. 간병인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방에 언제 들어오는지, 누가 내 서랍을 열어보는지, 나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무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가 잠깐 들렀습니다. 어르신, CCTV가 새로 달렸어요. 며느리 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제 그 카메라가 내 편이 될 거야.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글자를 적었습니다. 1월 14일 오전 10시 32분. 간병인 교체. 신입 이름 윤정. 새 CCTV 설치. 며느리 요청. 그리고 수진 씨에게 살짝 건넸습니다. 이거 밖에 나갈 때 사진으로 찍어줘. 혹시 일이 생기면 내 기록이라고 말해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새로 설치된 CCTV 불빛이 붉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좋아. 지켜보겠다면 끝까지 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되찾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새벽 2시쯤 갑자기 요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 둘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내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이 이거 서류실로 옮기래요. 박은정 보호자 건. 그 이름 며느리.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씨가 다음 날 아침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류실에서 뭔가 옮겼대요. 박은정 씨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대요. 그게 뭐였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위험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카트를 끌고 다시 내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식판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서류실 쓰레기통에서 건졌어요. 박은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복사된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 옆에는 위임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서명이 아닌 낯선 필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첫 증거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걸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제가 휴무날이 이틀 뒤에요. 그때 외부 메일로 보내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그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이름이니까. 그날 밤 나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창문 너머로 달빛이 내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마치 잃어버린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손등을 스치자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수진 씨의 휴무일, 그녀가 내 서류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단 하루. 어르신,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녀가 작은 종이봉투를 품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퇴근 전에 나가서 바로 복사본을 메일로 보낼게요. 그래, 혹시 몰라. 이거도 가져가. 나는 손수건에 감싼 USB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에서 옮겨둔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그 결정적인 증거. 수진 씨가 USB를 쥐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오늘 원장님이 면담 있으시대요. 평소보다 차가운 간호사의 목소리. 나는 수진 씨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눈빛만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문이 닫히자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요즘 수진 간병인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벗이에요. 말벗이라 그럼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여긴 환자들이 도망이라도 치면 큰일이거든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수진 씨가 무사할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진 씨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고 주머니 속을 꼭 움켜쥔 채였습니다. 아마 그 안엔 내 USB가 있었겠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나가다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정문 쪽으로 향하던 중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며느리,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원장과 짧게 말을 나누더니 곧장 수진 씨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는 모습이. 나는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세상은 너무 멀었고 내 목소리는 그곳에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 씨는 요양원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못 보냈어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분이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도 검사하겠다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기회는 있어. 이제 그 여자도 내가 움직인 걸 알았겠지. 밖에서는 누군가 복도를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면회 제안 통보서.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시작이군. 면회 제안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요양원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방문이 잠겼고 간병인 교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내 방으로 오지 못했고 새로 배정된 간병인은 낯선 얼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어르신.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이름표에는 장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며느리 쪽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그가 식판을 내리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수진 씨가 맡긴 거 받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식판 밑을 열어보였습니다. 거기엔 낡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USB에 있던 파일을 옮겨놓은 거래요. 어제 누군가 요양원 서버에 접근해서 파일을 삭제했대요. 수진 씨가 위험하다고 해서 복사본을 제게 맡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겠네. 예,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원장님이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예전에 가족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메모리 카드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사람은 남았구나.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게 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분명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내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 요양원, 며느리분이 일부 투자자로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 원장님이랑 며느리분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요양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돌리고 있어요. 김어르신 건도 그 일환이에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은 가족이 내 이름을 팔아 이런 짓을. 장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면서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파일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부 회계장부 복사본이에요. 박은정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서류 곳곳에 찍힌 이름, 그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호 씨, 이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해요. 요양원 서버가 감시당하고 있어서 외부 전송은 어렵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나가면 되겠네. 그는 놀란 눈으로 날 봤습니다. 지금 나가신다고요? 그래.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안에서 싸우는 건 내가 지는 거야.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되찾을 거야.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비상구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민호 씨가 작은 손전등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야간 근무가 2명뿐이에요. 원장은 내일 새벽에야 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겁 안 나. 이제는 빼앗긴 걸 되찾으러 가는 거야. 민호 씨가 내 앞에 병원복 위에 코트를 걸쳐 주었습니다. 어르신, CCTV 각도는 제가 돌려놨어요. 복도 끝 계단만 조심하시면 돼요. 고맙네, 젊은 사람. 오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발끝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액자 속 가족 사진들, 그 웃음들이 유난히 잔인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지. 비상구 앞에 다다랐을 때 민호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이 문은 나가면 바로 경보가 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울리면 울리라지. 이제 누가 나를 가둬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후 난 다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밤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살짝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비상문이 닫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 씨가 손전등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담장 쪽 길은 막혀 있으니까 주차장 뒤편으로 가야 해요.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긴 여정처럼 느껴지던지.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민호야, 저건 뭐지? 잠깐만요, 경비 손전등이에요. 그는 나를 급히 담장 옆에 숨겼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김말순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지시했습니다. 동쪽 출입문 봉쇄해요. 박은정 씨한테 바로 연락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들렸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였다는 걸.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 우리는 창고 쪽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걸어 나오는 그림자 하나. 그만하시죠. 그 목소리 수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손엔 요양원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죄송해요, 어르신. 저도 지켜야 할 게 있어서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차장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사방을 물들였습니다. 민호 씨가 절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어르신. 뒤돌아보지 마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그 속에서 나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로 너희가 시작이야. 요양원 담장을 넘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았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허리를 굽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창고가 있어요. 하루쯤은 눈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심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수십 년을 달린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난로 하나와 접이식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불빛 앞에 앉자 눈물이 불쑥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도망 다닐 줄은 몰랐네. 민호 씨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싸우는 거죠. 어르신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내 집, 내 통장, 그리고 그놈들의 거짓말까지. 그럼 이제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겠네요. 뉴스나 복지센터 제보 창구를 통해서. 그래. 하지만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 그 여자 박은정, 그 인간은 이미 경찰에도 손을 써놨을 거야. 민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요양원 내부 제보 다뤄온 사람인데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기자?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 억울함을 세상에 내보낼 길이 열린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 씨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데? 수진 씨예요. 지금? 예. 이 시간에 왜? 그 짧은 울림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지금 어디예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원장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짧은 정적 뒤 그는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에서 우리 탈출 신고를 냈대요. 지금 경찰이 근처 요양병원들이랑 협조 중이라네요. 그 여자 결국 이렇게까지. 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근데 수진 씨는 왜 전화를 한 거지? 그게 이상해요. 자기 말로는 원장이 경찰보다 먼저 어르신을 찾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절대 혼자 다니지 말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민호 씨가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설마.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수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뒤편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그녀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믿으세요. 이 사람들은 기자예요. 제가 연락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라고? 예, 내부 제보 취재 중이에요. 어르신 이야기,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민호 씨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으셔도 될까요?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자. 그 순간 수진 씨가 카메라를 켜며 말했습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피해자 김말순 어르신, 현재 시각 새벽 3시 40분.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그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요양원에 억지로 갇혀 있었고 제 재산은 며느리와 아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좋아요. 증거 자료는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부 회계 장부랑 녹음 파일이에요. 기자가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민호 씨가 다가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손상된 파일이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민호 씨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기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누가 접근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손상이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 원격으로 삭제 명령을 걸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상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이 직접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소한 이건 막을 수 없겠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세상은 그렇게 쉽게 열리질 않지. 여기에요. 이쪽?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기자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민호 씨가 창문 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원장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경찰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수진 씨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0원만 끝나면 절대 못 막을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 2분이면 돼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옆에서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그럼 시간을 벌죠. 그는 문 앞에 쌓여 있던 의자를 밀어붙이며 잠금 장치를 고정시켰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지금 나오세요. 보호자 요청입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보호자 요청?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보호자가 날 죽이려 드는데 어떻게 또 보호자라 불러.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자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찰이든 뭐든 지금은 믿으면 안 돼요. 민호 씨가 먼저 몸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손 잡아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됐어요. 업로드 완료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들이닥쳤고 기자는 카메라를 감싸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파일은 이미 전송됐어. 늦었어. 그의 외침에 내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혼란 속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늦었어. 그래, 이제 그들이 아무리 지워도 소용없겠지. 진실은 이미 세상 어딘가에 남았을 테니까.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변한 듯 했습니다. 민호 씨가 손에 쥔 오래된 라디오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뉴스가 나왔어요. 스피커에서 낯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장기 입소 노인 재산 편취 의혹 내부 간병인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피해자 김말순 씨의 증언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는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은 진실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뉴스가 계속 퍼지고 있어요. 요양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대요. 그래. 그럼 며느리도? 아직은요. 근데 기자들이 박은정 씨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에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내 말을 믿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곧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그의 내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불현듯 남편의 제삿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바르게 자라게 해달라.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나를 버렸습니다. 민호야. 예, 어르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죄가 아니라 침묵이야. 이제 그 침묵을 끝내야지. 창문 밖으로 햇살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이제는 정의가 아니라 마지막 결말을 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그녀는 휴대 라디오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속보예요. 며느리 박은정 씨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는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요양원 입소를 도왔을 뿐입니다. 모든 재산 이전은 어머니의 뜻이었으며 치매 증세가 심해 보호 차원에서 조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번져 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중얼거리자 수진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론이 또 그렇게 받아쓰고 있어요. 요양원 원장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김말순 어르신은 치료 목적의 입소였다고요.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또 뒤집히는구나. 창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은 모르는 거야. 노인도 착각할 때가 있잖아.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말이 의심받고 있어요. 증거도 파일도 없으니 그쪽 말이 먹히는 겁니다. 괜찮아. 예, 괜찮다니까. 세상은 언제나 약한 쪽을 먼저 의심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당하진 않을 거야.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그 순간 수진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은정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답니다.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구나. 경찰서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기계음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말순 어르신,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 박은정 씨의 재산명의 변경에 동의하셨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글씨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본인 서명이라는데요. 나는 내 이름을 평생 같은 글씨로 써왔어요. 그 서류엔 내 손에 떨림이 없어요. 그는 한동안 날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당시 기억이 분명하신 거죠? 기억이요? 내가 밥 먹은 날도, 눈 온 날도 다 기억해요. 그날은 눈이 왔어요. 며느리가 춥죠, 어머니? 하며 내 손을 덮어줬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느껴져요. 형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면 이런 걸 기억 못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 그 손의 온도, 그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 방 안엔 다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때 문틈이 열리며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기자분이 도착했어요. 지금 복도에서 대기 중이에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젠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줄 차례지. 창문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던 그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달랐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날의 눈이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흔드는 것보다 깨닫게 했으면 좋겠네요. 세상은 늘 늙은 사람의 말을 의심하잖아요. 기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증거가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회계장부에서 박은정 씨 이름으로 돈이 오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원장이 며칠 전 급히 해외로 나가려다 제지당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거미줄이 끊어지는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분 쪽 서류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나왔어요. 그 말에 기자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작이라면? 날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일이 실제 계약일보다 한 달 뒤로 조작돼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요양원 계좌로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세상이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내 아들이 아직 사과하지 않았잖아.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법이 아니라 양심이 해야 할 차례야. 창문 밖에서는 눈이 먹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 대기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박은정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 얼굴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내게 닿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게로 오는 그 소리가 마치 과거의 나를 짓밟는 소리 같았거든요. 형사가 자리에 앉으라며 말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집은 그냥 잠깐 명의만 바꿔놓으려던 거야. 잠깐이라. 나는 그 말을 반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잠깐 동안 나는 감옥에 갇혀 살았단다.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어머닌 병세가 있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챙겼는데요. 그녀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눈빛 속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정아, 내 도장 찍을 때 그 손이 떨리던 건 기억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때 웃었어. 이제 어머니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 아직도 기억나.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들고 말했다. 박은정 씨 명예 변경 당시 통장 이체 기록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나를 묶었지만 이제 그 이름으로 죄를 갚을 때가 왔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된 한숨 하나를 내쉬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세운 채 단 한 번도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내 집 담보로 써라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거짓인지 내 가슴이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빌려 만든 말이지. 내 목소리까지 훔쳤잖아.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박은정 씨, 그날 통화 녹음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녹음이요? 형사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 도장은 내가 챙겼어요. 어머니,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건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그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은정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엄마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한 짓, 이제 숨길 수 없어.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밤마다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며느리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입 다물어. 못하겠어.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뉴스에서는 연일내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장기 입소 어르신 재산 편취 혐의로 구속. 피해자 김말순 씨 내부 비리 폭로. 텔레비전 속 자막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간병인의 제보와 피해자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가담자인 며느리 박은정 씨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숨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지만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시렸다. 민호 씨가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끝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났다고 말하긴 어렵네. 이런 일은 잡혀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빗소리 사이로 지난날 요양원 복도에서 들리던 구두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죠. 민호야. 예, 어르신. 나는 이겼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그가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왜요? 사람이 밟히면 그 자국은 남잖아. 내 안에도 그 자국이 남았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기자님이 만나 뵙자고 해요.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말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네. 그날 오후 수진 씨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봉투 겉엔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읽을게.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안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날 어머니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하지만 아들 도연이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 자국이었겠죠.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습니다. 은정이가 썼대요? 민호 씨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그동안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 그 글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용서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 글쎄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 다만 그 아이도 지금 나처럼 밤마다 후회하겠지. 나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낡은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양원 복도의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불빛 속에서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끝내 진실은 밝혀졌고 나도 그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기억, 엄마, 손 시려? 하며 장갑을 벗어주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손이 이제는 내 통장을 빼앗은 손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창문 너머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 크게 사줄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넌 왜 그 약속을 그렇게 바꿔버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몇 번이나 어르신, 아드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젠가 다시 만나실 거죠?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네. 그 애를 보면 내가 또 무너질까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내 얼굴을 비췄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가 문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아드님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돌려보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틈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 수척한 얼굴에 눈빛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왜 왔니? 엄마, 미안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무서웠어요. 은정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았는데도 그걸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있을 때 난 매일 밤 술을 마셨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선 더 이상 변명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인간, 내 아들의 얼굴이었죠. 도연아, 엄마,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죄를 덮으면 괴물이 되고 드러내면 다시 사람이 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라는 건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란다. 살아있다는 게 버리자 기회지. 그 순간 내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왔으니 나는 이제 덜 미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무릎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오랫동안 얼어있던 내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가 온 지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국화 한 송이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용건이래? 그냥 직접 뵙고 싶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대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넌 그 아이를 아직 사랑하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워하면서도 아직 잊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야. 미워도 결국은 걱정이 앞서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들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진심이 있는지 확인해.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지만 그게 사는 거지. 용서라는 게 무슨 특별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거더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젠가에 나는 복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은정이 면회 다녀오면 다시 올게요. 그래, 다녀오거라.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국화 한 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꽃잎이 부서질까 조심스레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워도 결국은 사람으로 남고 싶구나.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는 뭐라 하더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수척해졌고 예전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께 전해달래요. 나는 조심히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어머니, 감옥에서도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네요.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초들이 생각납니다. 그날 이후 매일 꿈을 꿉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날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글씨는 떨리고 마지막 줄은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았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은정이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는 길일지도 몰라. 엄마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아이가 잘못한 건 크지만 그걸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낼 만큼 내 인생이 짧지는 않거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그게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길이야.
창밖에 봄 햇살이 비치고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구나.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그날, 나는 민호 씨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구 간판은 바뀌어 있었고 새 원장이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길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복도는 새로 도색이 되어 있었고 오래된 냄새 대신 비누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 하나, 창문 하나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였죠, 어르신 방이. 민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햇살이 바닥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방이 나를 가뒀던 곳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냥 세월의 한 조각이었네. 수진 씨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래, 이제는 고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또 강한지를 몰랐을 테니까.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라도 세상에 빚지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걸 다시 배워야 하니까요. 창문을 열어둔 방 안으로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새로 들어온 노인 한 분이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계셨죠. 내가 다가가자 그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도 입소자세요? 아니에요. 예전에 잠시 이곳에 있었어요. 그럼 다시 오신 이유가?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괴롭히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려준 곳이란 걸 알리고 싶어서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사람의 밑바닥도 봤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나처럼 불안했을 뿐이더군요. 그 노인은 내 말을 한참 듣더니 손등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얹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이제는 미워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멀리서 민호 씨가 나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끝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햇살이 내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고 다음 사람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문 안가득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 찬장 위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니 그 시절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날의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죠. 그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눈빛을 나는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덜 아파. 그 말이 허공에 닿자 마치 누군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다 어린아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며 웃던 얼굴. 그때는 몰랐죠. 그 웃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는 걸.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 속에선 아직도 웃고 있는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고마웠어. 그 시절 덕분에 지금의 나가 버텼으니까.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앨범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도 놓아줘야겠지. 그 말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세월은 참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덕분에 사람은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단단함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앨범을 덮고 자리에 앉았을 때 책장 한쪽에서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기계였죠. 먼지가 가득했지만 아직도 반짝이는 조그만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전원을 눌렀습니다. 지잉. 낮은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아, 이거 듣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나 보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낼 거라고 믿는다. 넌 늘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힘들 땐 미워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버텨줘. 그게 내가 나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목소리가 끊기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촉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도연아, 은정아. 나는 이제 괜찮아. 미움도 분노도 다 이 세월 속에 흘러보낼 거야. 남은 생은 고마움으로 채우고 싶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했으니까. 글씨가 한 줄씩 종이를 채워갔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자 창밖에서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말이 바람에 실려나가며 내 안의 오랜 그리움도 함께 흩날려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책상 위엔 어젯밤에 쓴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새로 꺼내어 제목을 바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기부 편지.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외로이 지내는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민호야. 내가 부르자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편지 좀 전해줄래?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 내가 겪은 일 듣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멋진 건 아니야. 그저 미움 대신 남겨둘 게 필요했을 뿐이지. 나는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 향기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풀리더라.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그래. 아마 그럴 거야. 그는 편지를 품에 넣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잔잔한 햇살만 남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며칠 후 요양원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고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곳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께. 복도 끝 작은 거실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새 원장이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때 절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그 마음을 견디는 법을 배웠지요. 당신이 오늘도 버티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글을 듣는 이들의 눈가가 하나둘 젖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은 한 노인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 쓴 분이 누굴까?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 말에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 잠시 계셨던 김말순 어르신이십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놀란 듯 모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분이요? 늘 조용했는데 눈빛이 단단했죠. 맞아요.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햇살이 정원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우리도 하루만 더 버텨봅시다. 오늘도 살아있는 게 잘 사는 거니까. 그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은 편지를 액자에 넣어 복도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용서로 남은 이름.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민호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양원 복도에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그걸 꼭 보러 오셨으면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길목,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문을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때는 숨이 막히던 그 공기가 이젠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어르신. 그래, 이게 그거구나. 나는 천천히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엔 내가 보낸 편지가 깔끔히 인쇄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용서로 남은 이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가벼운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용서로 남은 이름이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남았다면 참 괜찮은 인생이네. 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네. 이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액자 위에 반짝이며 퍼졌습니다. 그 아래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 요양원 정원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꽃들이 햇살을 머금고 고개를 들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누군가의 노랫소리, 그 모든 것이 한때의 나와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눈꺼풀을 스치며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 참 잘 견뎠다. 손끝에 닿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남편의 웃음, 아들의 울음, 며느리의 후회, 그리고 나의 지난 날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가슴이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정원 가장자리에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예전에 내가 심었던 화초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흙냄새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그 잎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래. 나도 그렇지.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나답게 살 거야. 그 말을 속삭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웃어주는 것처럼. 집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맞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침묵이 이제는 평화로 들렸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엔 하얀 편지지가 깔끔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누군가에게 나는 한때 세상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더군요. 글을 쓰며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그 아픔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편지 위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종이 위의 글씨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걸 잃지만 끝까지 남는 건 결국 마음이더군요.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한 장이 내 인생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다 썼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마음속에서 묵직하던 돌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했어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우체통은 집 앞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붉은 상자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안엔 내 지난 세월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도 되겠지. 나는 봉투를 조심히 우체통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길가 벚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길고 긴 인생이었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나보다 조금은 더 부드럽기를. 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밝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으며 맞아주는 듯 했죠. 여보,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그곳에서도 나 걱정 말아요.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볼게. 며칠 뒤 지역 복지관 게시판 한쪽에 김말순 어르신의 편지라는 제목의 인쇄물이 붙었습니다. 그 아래엔 누군가 정성스레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미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남지만 끝내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졌습니다. 신문에도 짧게 실렸고 라디오에서도 한번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그 미움이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엔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가 창가에 앉아 말했다. 이 목소리 참 편안하다. 마치 엄마가 옛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네. 그 옆에 앉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진짜로 행복하게 사셨을 거야. 햇살이 저녁빛으로 물들며 유리창을 붉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마음이 전해지면 이야기는 남는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며칠 후 복지관 한쪽 작은 도서실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낡은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말순 어르신의 편지를 읽다가 한참 동안 페이지를 덮지 못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하시다. 옆자리의 중학생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데 엄마? 그냥 마음이 참 따뜻했던 분이야.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 아이의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나도 이런 편지 쓸래요. 그 말에 여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거야.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지관 벽에 걸린 액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로 남은 이름 김말순이라는 문장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그 글귀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 서서 조용히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하루, 그게 내가 배운 마지막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아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한 줄이면 충분하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